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론 과정을 끝내고 이제 문제집 과정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을 정리했던 부분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건지, 또 막상 주관식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이걸 적어야 할 건지를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동택 관리 기초 관련 1번에 이제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1장인 1번에 가면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일단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이제 보시면 지금 보면 용어 정의를 주고서 준주택을 두 번 이렇게 딱 가로쳐 놓고서 준주택의 용어 정의를 쓰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준주택은 이 정의를 주고서 준주택 용어 자체를 쓰는 걸 두 번 물어봤다면 이제 뭐 정도는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와 범위를 여기 지금 1번의 형태와 같이 박스형의 형태, 아니면 여기서 한번 좀 더 들어간다면 주관식의 형태까지를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박스는 기억에 다중주택부터 미음의 마지막 비읍에 다세주택까지 총해서 6가지 그 예를 주고서 이 중에 이제 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이제 그 중에 네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나와 있듯이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택,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박스형의 형태로, 지금 1번과 같은 형태의 이와 같은 박스형의 형태로 해서 여기를 물어보는 부분 하나, 아니면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주관식, 일단 간단하게 준주택은 뭐 이러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이와 같다. 하나, 둘, 셋, 넷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준주택 종류를 가로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소수능을 이 기입형으로 물어본다면 준주택 양가로, 그리고 범위 하나 양가로 해서 쭉 해서 그 용어 두 가지를 쓰는 것도 한 번 정도 내서, 일단 준주택은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 있는 내용이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라고 해서 일단 1번, 2번. 일단 1번은 지문이 길죠. 주관식 문항에 절대 이제 길다고 나오지 않고 짧다고 나오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관식 지문이 짧게는 한 줄짜리, 박스형의 지문에 한 줄의 지문을 주고 그중 일부 지문을 가로쳐서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적도 있고, 또 지문이 길게 되면 요즘에 주관식 문항은 이 생략이라는 어떤 처리를 해서 뭐 7가지 뭐 어떤 종류로 나눠 있다면 그 중에 3번부터 7번을 생략이라 처리해서 하나의 줄로 해서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절대 길다고 해서 지문이 절대 길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도에서 정의를 주었을 때 한번 써보는 연습해 두시고요. 장수명 주택은 한번 주관식으로 법규 쪽에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구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다라고 해서 한번 물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 정리해 놓으시고, 자, 3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포인트는 딱 하나죠. 일단 용어에서 만든다고 하면 세 번째 것 부분에 두 번째 것 부분 이어가고 있는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이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2번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수명 주택,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부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는 02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동그라미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문 중에 지금 그 세대수,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이제 가보니까 지문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세대수 300과 관련한 요 부분을 가로쳐서 3번은 물었던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어에 관한 정의에서 여기 이제 4번에서는 지금 뭐 기존에 300을 가로쳤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플러스해서 여기다 이제 보시면 플러스 무엇도 하나 꼭 기입형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다라는 용어도 용어는 아직 이거는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택 규모도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 보시면 이것도 뭐 어떤 단독으로만 출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어 정리하시는 보면서 300도 한번 출제했지만 출제되지 않은 국민주택 규모란 용어도 한번 체크를 해서 정리 봐두시고요. 5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읽어보시고 3번 그리고 4번은 지금 밑에 박스에 건축법령상 단독주택과 공동대개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설명을 쭉 내용을 기술하는 것 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라고 해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요건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기역에서부터 디귿에 관한 부분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4번에 이제 바로 이제 가면 준주택, 여기는 다중주택이죠. 그래서 4번은 지금 04번은 지금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지문인데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세 가지 중에 보시면 여기는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디귿번 한번 보지 기역, 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보면 디귿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개 이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 바닥 면적의 합계 정도 좀 주의 받으실까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여기는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일단은 여기 건축법령상의 주택하는 분류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다중주택을 제외한 이걸 제외한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공이 모두가 다 바닥 면적에 관한 것은 바닥 면적으로 기준을 삼죠. 그래서 그 바닥 면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중주택을 포함해서 그 같은 단독주택 종류 다가구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면적에 관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물었을 때는 거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를 가지고 물었을 때 330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일단은 바닥 면적에 관한 규정에 주택의 종류는 네 가지 주택입니다.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주택인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면적에 관한 규정에 다른 하나를 고르시라고 한다면 그때는 뭘 고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중주택만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만 얼마가 된가요? 여기 330제곱미터하고 나머지 다가구나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은 얼마입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 여기 좀 주의하시고 중소는 3개층 이하라는 것 정리해서 일단 04번 정리하고 05번으로 보죠. 자, 05번은 지금 건축법령상 주택, 건축법령상 주택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인데 이제 그에 관한 주택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술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일단 1번으로 가보죠. 1번은 지금 다가구 주택에 있는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단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그래서 1번에 지금 5번에 1번, 05번에 1번입니다. 05번에 1번. 여기는 이제 보시면 1층에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 1층에 2분의 이상이 아니라 1층. 지면에 접하고 있는 이 부분이 1층이죠. 1층. 1층의 일부 또는 전부, 전부. 여기서 지금 필로티 구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요 필로티 구조란 겁니다.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습니까? 네. 그럼 이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1층에, 1층이라면 지면에 접하고 이 부분 1층이 되는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는 관계없지만 1층의 일부를 이와 같이 필로티 구조로 전용을 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근데 필로티 구조는 뭐예요? 이거는 건물을 기둥을 세워서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리고서 이 건물의 사면의 벽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도 이 부분을 용도는 무슨 용도입니까? 여기는 주차장이죠. 여기서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지만 일부를 했다라면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을 무슨 용도로 씁니까? 여기를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 그래서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이 부분은 충수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외라고 주택으로 쓰는 충수는 어디서부터 충수로 산정하겠다? 여기서부터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몇 층? 1층으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 관련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은 무슨 주택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요? 다가구 주택에 관한 필로티 구조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인데 플러스해서 여기는 다가구 주택을 하면 끝나는 것이 50점이라면 하나를 더해서 무슨 주택에 관한 걸 설명을 할 때도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분류 중에 하나인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설명할 때도 이 충수제외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충수제외 이 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꼭 다가구 주택하고 플러스 연립주택이 있죠. 이 부분들이 요 두 가지는 꼭 묶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3번. 이 3번은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의 가출 요건에 관한 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2번, 3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2번에 요거 하나만 잠깐 정리해 보죠. 지금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바닥 면적에 관한 규정에 여기 4란 것은 다중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네 가지 주택은 다 뭐에 관한 규정이 등장한다? 바닥 면적이 등장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보시면 이러면 660제곱미터로 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닥면 요 네 가지 주택 중에서 이 바닥 면적의 규정이 이하가 아닌 초과로 끝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과로 끝난 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 다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초과로 끝나는 주택이 하나 있다. 무슨 주택이? 연립주택이 초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자,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과로 끝나는 것은 무슨 주택만 초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 초과로 끝나는 것은 무슨 주택만? 네, 연립주택만 초과로 끝나는 거지. 이 다가구, 다세대, 다로 시작되는 주택은 다 뭘로 끝나는 거죠? 이하제. 근데 무슨 주택만 초과로 끝납니까? 연립주택만 초과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좀 주의 봐두시면서 나머지 4, 5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좀 전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02번의 용어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지금 06번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된 1번의 용어 정의, 2번 단지형 연립주택에 관한 설명, 지금 2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지문에 6번에 지금 2번은 지금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2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주택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중에 하나인 단지형 연립주택.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이 됩니다. 연립주택이. 연립주택인데 여기는 보면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이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4개층 이하로 충수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충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하나, 무슨 주택도 분류 중에 하나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4계층 이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몇 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면 2번을 정리하시면서 하나 같이 묶어서 무슨 주택도 한번 정리해버리자.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4계층 이하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몇 계층까지?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그 다음 3번. 3번은 지금 원룸형 주택과 나와 있는 부분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잠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여기 용어상에서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면적이 85제곱미터하고 100제곱미터가 등장하신 것은 이런 과정에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근데 여기 100제곱미터에는 무슨 단서가 나와 주어야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100제곱미터라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 외의 지역은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 3번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85를 초과하면 안 되죠. 원룸형 주택 자체가 여기 분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300세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모든 세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세대만 해서 1세대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누가 거주할 공간이다? 관리인 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세대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측에 8번, 여기는 연계해서 8번 한번 잠깐 보시죠. 8번은 지금 이제 국민주택 규모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에 이제 08번에 가보면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가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그래서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양가로 단서 있죠. 지금 말씀드린 단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 플러스해서 문제 08번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한 단서란 것은 08번의 그 두 번째 줄 양가로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는 단서를 주었을 때입니다. 주게 되면 그때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좀 정리하시면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란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적과 물었을 때 85와 그리고 100을 쓰는 것도 한번은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 6번에 3번 맞고요. 4번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아닙니다. 이때 두 개 공간을 구성하려면 주거전용 면적이 이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이때는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그 면적 규정에 20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4번 X 5번. 5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는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지역에 한해서 뭐 하더라? 이때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을 사용할 때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문 내용을 정리한 일단 동그라미 4번이 X 그렇죠? 그럼 6번에서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3번하고 5번 해서 3번하고 5번도 한 번은 함께 건축이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건축하기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정리해 놓으시도록 하고, 자 7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그 구분된 개소마다 소유 구분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07번 7번 한번 보시죠. 07번
여기 이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옳은 것 빼고 틀린 걸 골라보죠. 지문은.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 관련돼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두 세대로 산정한다. 이제 세대수 지금 보시면 이 세대 구분형 하나의 전유 부분이죠.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유 부분을 이 두 개, 기존에 애초에 사업계 승인을 받아 건설할 때 이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두 개의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가 이르게 두 세대, 그래서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지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주택건설 개념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두 세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의 세대입니다. 하나의 세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이면 주택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설치합니다.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관리사무소 설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 주택단지 내 세대수가 몇 세대냐. 아무래도 300세대인 경우와 예를 들어 1000세대인 경우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사무소 근무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 이 하나의 세대에 두 세대가 살고 있네요. 그러면 세대수를 두 세대 인정할 거냐? 이렇다 하더라도 세대수는 몇 세대가 두 세대가 거주하지만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한 세대로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억 X. 그 다음에 니은. 자,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세대수 얼마를. 그러니까 사업계 승인으로 건설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그러니까 세대를 두 세대로 구분해서 이 구분된 세대가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뭐를 집어넣습니까?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구분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세대를 이르게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통합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우에 따라 세대를 이르게 뭐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걸 나누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이르게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 쓰려고 합니다. 세대를 통합합니다. 네. 그래서 두 세대가 한 세대를 통합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간에 경계를 뭘로 해버렸더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버리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지만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문에 내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연결문이라는 건 뭐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다. 경량구조 경계벽이란 건 조그만 충격을 쉽게 넘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게 어떤 석고보드로 경계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 조립식 건물일 때 쓰는 샌드위치 판넬 등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고서 경우에 따라 이거를 통합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리을번도 맞고요. 그 다음 미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습니까? No.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입니다. 여기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미음번. 그러니까 2번에 나와 있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도 미음번에 나와 있는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해도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 하나 이렇게 체크 정리하십니다. 자, 9번은 뭐 밑에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거고 10번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입니다. 10번. 자, 10번에 이제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 제도 관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책임을 일단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서 일단은 지문에 1번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만료되기 전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1번은 자, 일단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은 중에 따라 쭉 가다 보면 만료되기 전에 해서 만료되기 전에 하십시오. 네.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아니죠. 물론 만료되기 전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처음 시작에 나와 있는 뭐뭐를 주의하세요. 여기는 보증보험하고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그리고 공제. 공탁은 현금이다 보니까 따로 기간에 만료가 없죠. 그러나 대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기간을 정함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에 기간이 여기까지 만료가 된다.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 만료가 돼요. 그래 그럼 좀 여유를 주지. 뭐 4월 30일까지 그건 아니란 겁니다. 이때는 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해서 요 기간에 공백이 됨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부분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그중에 공탁이 빠진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그렇다는 것. 네, 그래서 1번 하나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2번은 이제 주택관리사 등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날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금액이죠. 500세대 이상이면 예를 들어 세대수는 500세대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 원이죠. 4번은 여기 있는 보시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공탁금만큼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 해임되는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예, 맞고요. 5번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존합니까? 여기서 이제 보존하는 것만인데 그 일수가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금액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문에서 5번 X. 자, 11번은 이제 배치 및 변경 신고. 배치 및 변경 신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 빈도가 낮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번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